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양미술사 8번째 시간. 어느덧 우리 방송도 8번째로 진입을 했는데 마침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쉽고 간결한 인문학 구독자가 100명을 넘겼다는 기쁜 소식. 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우리 방송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열심히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날 테니까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청동기 미술 작품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만나볼 텐데, 오늘 강의로서 청동기 미술 세계를 한번 정리를 이제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도자기 미술 세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스케줄이 바쁜 만큼 열심히 달려가야 할 텐데요. 청동기 미술 작품이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는 내용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히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청동기 작품들 중에서 지구상 가장 아름답고, 쉽게 말씀드려서 끝판왕,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작품들로 가득 내용이 채워져 있거든요. 기대해도 좋겠죠. 한번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첫 번째 작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를 했던 것처럼 세계 최대 크기의 청동기 작품입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대한 작품인데 중국 상나라 때 작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로 사모무정이죠. 이 작품이 굉장히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거대하죠.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사람과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거대한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 사모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무, 그러니까 어머니 무에게 제사 지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얻은 이 정인데, 정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는 다리가 이제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 변화가 조금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상나라 때 28대 왕 문정이 아버지 무울의 왕비이자 어머니인 무에게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높이가 133cm, 그리고 무게가 무려 이제 875kg에 달해서 세계 최대 청동기 작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작품을 중국이 가지고 있으니 그 자부심이 엄청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상나라 때의 거대한 작품이 지금까지 남겨져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청동기 작품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사를 지낼 목적, 제례용 도기로서 제작이 되어 가지고 권위를 상징하거나 하는 데 쓰였다는 거 뭐 이렇게 알고 계시죠? 사실 제사 지내는데 아까 사모무정처럼 그렇게 클 필요가 없잖아요. 적당한 사이즈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는 그냥 어떤 의미냐면은,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이제 투여되어서 우리의 이제 국가, 상나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제 함께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만나볼 게 또 뭐냐면 도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청동기라고 하는 이런 그 용기 겉면에 들어가 있는 그 디자인적 요소거든요. 이제 문양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중국 청동기에서 이제 발전해 왔나, 이걸 제가 오늘 쭉 다뤄드릴 건 아니고요. 도철문만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 생김새가 특이하죠. 싸놓은 짐승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도철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할 뿐 이것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연구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건, 요렇게 청동기 작품에서 이제 겉면에 나타나는 이런 디자인 문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만날 거거든요. 그때 어색해 하지 마시고, 이런 걸 도철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디자인의 특징이나 요소, 미학적 의미 이런 건 다음에 제가 중국 미술의 전반적인 디자인 변천사를 다룰 때 한번 묶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철문만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렸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시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로 넘어간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상나라는 기억나시죠? 각골문의 나라였잖아요. 제사 드리는 나라여서 신정 정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술을 엄청나게 제사에다가 갖다 바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술을 제사 끝나고 마시면서 음주 문화로 무너지게 되는 현상. 그때 힘을 키웠던 게 바로 이제 주라고 하는 이 세력인데, 원래 이제 섬사성 서부인 관중평원에 그 농업을 하던 작은 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력을 점점 키워가지고 상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소국으로 발전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왕 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복 작업이 시작돼서 상나라의 영토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급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의 아들 무왕이 기원전 1045년경에 상나라의 도읍지인 은을 함락시키면서 상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국가 주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나라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자, 이 주나라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제도와 종법제도라는 제도, 이 두 개를 근간의 틀로서 삼으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앞에서 만났던 우리 상나라 있잖아요. 상나라는 제사의 문화였다. 신정 정치를 했다. 그래서 뭐든지 나라의 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제사 드려서 신께 물어보고 이런 문화가 극성을 부렸다면, 이 주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가 도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근데 이제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중심의 센터에 천자, 그러니까 황제죠. 천자가 있고, 황제라는 표현은 나중에 등장하지만 어쨌든 천자가 있고, 그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아래 제후들이 각 지역들을 갖다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각 지방을 어떻게 보면 분할 통치하는데 그 천자를 중심에 모시면서 하는 이런 형태의 정치 제도가 봉건 제도입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제도가 나중에 이제 휘청휘청거리면서 주나라가 망하는 멸망 원인이 여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되고, 종법 제도로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상속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장자라고 해가지고 그 정실부인 첫째 아들이 이제 그 가계를 이어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승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상류층 사회를 갖다가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이런 게 이제 종법제도인데, 왕실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 혈연 관계로 묶여가지고 다른 지방의 제후를 보내고, 뭐 그 지방 제후 밑에 여러 가지 계층에 또 이렇게 신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종법제도로 묶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 사회를 묶는 건데, 이 종법제도의 핵심 뭐냐? 바로 예법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예법, 이런 것들에 대한 예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의범죄를 갖추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했고, 요런 게 나중에 발전해가지고요, 이제 그 유교 있죠, 공자의 그 유교 전통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발전해 가가지고 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금도 우리나라 동아시아 예법 전통의 그 유래가 되는 게 여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한테 공경해야 되고 하는 그런 독창적인 문화들이 있잖아요. 서구에서 볼 수 없는, 이제 여기서 유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종법제도의 예법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바로 청동기 미술, 주나라 청동기 미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클 셜리번이 잘 분석을 한 것처럼 상나라에서 유행했던 그 청동기 작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되게 이런 것들은 음주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담는 음주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답게요. 근데 이제 막 흥청망청 마신 게 보다는 제사에 바치는 거니까 신성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나라로 오면 반이라 그래가지고 얕은 이런 대야 형태의 청동기 형태가 이제 많이 보이고, 앞에서 봤던 디자인적 요소도 많이 사라지게 돼요. 이거는 이제 손을 씻는다든지 하는 용도의 어떤 물을 담는 용도의 그 청동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해오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은 주나라에서는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랬잖아요. 앞나라가 술 때문에 망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청동기의 용도도 이제 신성하게 이제 손을 씻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의 변천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청동기 미술품 하나에도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변경이 담겨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는 박물관 가셨을 때 그냥 딱 보시면 상나라권에 주나라권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눈도 갖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나라는 그 역사를 시작할 때 도읍지를 호경, 그러니까 오늘날의 서한 지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서쪽에서 시작해서 서주시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동쪽으로
도읍지를 한번 옮겨요. 이게 이제 나급이라는 지역, 오늘날의 낙양 지역인데 그쪽으로 옮기면서 도읍이 동쪽으로 옮겨졌다? 동주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나라는 사양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까 봉건제도 기억나시죠? 여러 지역을 봉해서 제후들에게 봉해가지고 그 각 분할 통치를 하고 천자를 모시겠다면 춘추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동주시대라 그래서 주나라의 도읍지가 동쪽으로 옮겨지고 나서요, 이제 이른바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요 시기에는 각 지역에 봉해진 제후들이 천자의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하극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듣고 각 그 지방 소국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혼란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바로 청동기 미술 작품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냐 한번 보시죠. 자, 연꽃과 학이 있는 청동기라는 이 작품은 춘추전국시대 정나라의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 것인데,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매우 화려하고 장식이 많이 붙어 있죠. 장식성이 강해졌습니다. 아까 봤던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나라가 각 지역별로 쪼개져서 이제 경쟁이 세게 붙어버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 불안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외관을 화려하게 꾸민다든지, 또는 외교용 선물로 제작되는 사례가 많아져가지고 일종의 사치품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청동기 작품들이 재래용 이라든지 신성한 의미를 띠고 있었다면, 이제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치품의 성격, 선물용 뭐 이런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디자인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이 되시죠? 오늘 강의의 백미라고 할 수 있고 청동기 미술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증우을묘 청동종반. 이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디테일이 엄청난데요. 참 정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금지 출국 전람문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중국은요 2002년 국가 문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1차 금지 출국 전람문물 목록을 작성해서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총 64건의 1급 문물을 해외로 보낼 수 없다는, 그러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보내서 전시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금지 문물로 딱 묶어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작품이니까 중국이 자랑하는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작품은요, 전국시대 지금의 후베이성 수이저우 일대를 지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증국이라는 나라의 통치자 증후을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제 죽어서 묻힌 그 무덤이 1978년에 출토가 됩니다. 그때 나온 청동 술잔과 술잔 받침이에요. 근데 자, 와,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정말 청동기라는 건 금속인데 저 세부적으로 아주 작은 구성 요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어떻게 만드냐? 바로 초나라 지방 일대에서만 볼 수 있다는 신라법이라는 독특한 제작법이 적용됐기 때문인데, 이 신라법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 밀랍 아시죠? 벌꿀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 그 밀랍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틀을 짭니다. 그래서 이 밀랍이라고 하는 건 고치해지만 깎기가 아주 좋잖아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저런 디테일한 장식을 갖다가 딱 새겨갖고 틀을 짠 다음에 이제 그 형태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해가지고 틀만 세워놓고, 이제 이게 신랍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밀랍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불에 녹으니까 사라지고, 그 틀에 청동을 이렇게 부어서, 녹인 청동을 부어서 붙여가지고 저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뽑아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증우을묘 편종이라 그래서 이 무덤에서 높이 237cm 한번 보십시오. 와, 청동종 65개로 구성되어 있는 온전한 형태의 악기가 이렇게 출토가 됐는데, 지금도 연주가 가능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는 저 청동종 하나하나마다 음색이 달라서 매우 다양한 음을 연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전시가 되고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울 따름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려한 청동기 작품들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중국은 나중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거쳐갖고 이제 진나라, 진시황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 의해서 이제 진나라로 해가지고 통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이라는 통일제국,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잠깐 혼란기를 겪었다가 이제 한나라의 통일제국으로 또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요. 진한 통일제국 시기의 청동기 미술들은 지금까지 봤던 작품들에 비하면 굉장히 그 디자인이 평범해지고 안정감을 얻게 되어서 화려한 건 다시 없어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 경쟁할 때는 잘 보여야 하니까 그런 불안심리 때문에 옷도 갖춰입게 되고 자기를 꾸미게 되잖아요. 하지만 통일제국이라고 하는 건 경쟁 상대가 그 지역 내부에서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고요. 편안한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동기 디자인도 편안한 형태의 무난한 형태로 변해간다. 따라서 여러분들 박물관에서 청동기 작품 보실 때 디자인이 너무 극적으로 화려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혼란기 때 작품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시면 얼추 맞고요. 디자인이 편안하고 문양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싶으면 통일제국 시기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청동기 미술 작품 쭉 한번 정리했는데 디자인의 요소의 변화를 놓고도 어느 시기인지를 얼추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내용도 알아봤지만 이런 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죠. 오늘날 지금 현재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꾸미고 있나요? 자기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는 이것은 누구나 해야 하는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나를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편안한 일상 속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꾸미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지금 현재 당신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시면 이 고미술 작품의 감상법이 자기의 삶에도 유용하게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 응원 계속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도자기 미술의 아름다운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